명품 경제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4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통령 경제가외 제25편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앞으로 1단계로 통일 전에 남북 경제 공동체 체제가 이제 구축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통일은 아직은 논의가 성급한데 통일은 뭐 연방제 통일이든 그 단일 국가 통일이든 최소한 지금부터 30년 한 세대 이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일 논의보다는 이제 남북한이 형제 국가로서 이제는 적대 국가의 성격을 서로 버리고 서로 상호 협력하는 형제 국가 체제가 시작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는 반드시 통일이 아니더라도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해가지고 관세 제로의 그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은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통일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정치적 통일을 지금 머리 아프게 논의할 필요도 없고 또 이 정치적 통일은 30년 이내에는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이 정치적 통일을 중국과 러시아나 일본이 원하지도 않고요. 주변 강대국이. 미국은 뭐 자기 이권에 따라서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선 중국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중국이 G2인데 중국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완전한 통일은 뭐 30년 이내는 뭐 어떤 국제 관계에 어떤 뭐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정치적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당분간 한 세대 30년 동안은.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치적 통일이 없더라도 이제 형제 국가로서 영구 평화 체제를 서로 구축하고 경제적으로 관세 없는 무역을 하는 한반도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는 완전 통일 국가의 시너지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위한 첫 번째 기반 작업이 지난주에 아주 성공리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북이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경제적 공동체로 가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지난주 4월 27일 날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 이 논점들을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으로 앞으로 향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이 9가지 논점에 대해서 오늘 명쾌하게 제가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점입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이 영구 평화 체제를 위한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거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요?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게 첫 번째 논점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논점에 대해서는요, 김정은이를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런 진정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김정은이는 이 선대, 김일성이나 또 김정일하고 다르게 스위스에 유학한 유학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유학했던 기간이 정확하게
1993년부터 2000년까지 7년 기간이었는데 중고등학교를 스위스에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이 김정은이는 지금 유럽식 그 사고방식, 서방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고 또 중고등학교 때 이 사춘기 때가 가장 중요한 의식이 형성될 때인데 그때 유럽에서 사춘기를 보냈다는 것은 김정은이가 그 북한 사람들 순수하게 폐쇄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나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은 그 성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유엔이 주도해가지고 지금 강력한 대북 경제 봉쇄 조치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핵무기만 쥐고 있으면서 계속 경제 제재를 풀지를 못할 경우에 북한 인민들이 점점 생활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의 그 봉기로 이 군부나 정치 세력들은 지난 6년 동안 김정은이가 확실하게 권력을 휘어잡았는데 북한 주민들이 살기 힘들어서 민중 봉기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지도자도 막지 못합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그 심리적 이 상황이 바로 북한의 경제 봉쇄, 이걸 빨리 풀어야 자신도 이 정권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다는 이 판단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정은이는 지금 핵무기만으로는 장기적으로 북한 인민들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현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 지금까지 개발한 것은 정권을 영원히 보장받기 위한 지금 정략적 목적이었지 영원히 핵무기를 보유하는 보유국으로서 그 군사적 정치적으로 미국과 한국과 대치하기 위해서 핵 개발을 했던 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김정은이는 중국의 덩소평이 시장 개방을 통해서 그 사회적 자본주의라고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중국의 자본주의 형태지요. 중국 공산당은 실제로 공산당이 아니라 경제는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국가가 통제하는 자본주의, 또 다른 말로 사회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덩소평 방식의 국가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로 시장을 개방하는 걸 김정은이가 지금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북한에 투자할 수 있고 또 유럽 기업들도 북한에 투자를 해가지고 북한 인민들을 잘 먹이고 잘 살리게 된다면 덩소평이처럼 개방개혁 정책이 성공을 한다면 김정은은 최소한 한 세대 30년 동안에 북한의 절대적 지도자로서 계속 그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김정은이가 정확하게 이런 논점을 현실 인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김정은이는 사춘기 때 유럽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유럽 문화나 유럽 서방 체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김정일이나 폐쇄적 지도자였죠. 완전 폐쇄적. 또 그 1세대의 김일성과 같은 이 서방 세계의 아주 그 비호감적인 그런 성향이 매우 약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북한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개방하고 개혁을 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 자유롭게 국빈 방문도 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 지도자로서 그런 삶을
김정은이 지금 꿈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4.27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밝힌 한반도의 영구평화체제 종전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대해서는요, 지금 김정은이는 진정성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몇 개월 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6년 전에 김정은이가 김정일이 사망으로 북한의 지도자로 등장을 했을 때 6년 전입니다. 그때 우리 회사 임직원들하고 일주일에 3번씩 매일 그 회사 주변의 삼성동에서 저녁에 막걸리 파티를 하면서 이제 회사 경영회의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 막걸리집도 북한식 막걸리집이네요. 삼성동에 한전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 말들을 6년 전에 그대로 했었습니다. 김정은이는 아버지나 할아버지하고 다를 것이다. 걔는 스위스 유학을 했기 때문에 친서방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집권을 해서 초반에 그 군부 세력과 정치 세력들 반대파들 제거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정권을 확실하게 인수받은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김정은이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 중국식 개혁과 개방을 하면서 또 한국과도 영구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영구히 집권하는 지도 살고 남한도 같이 사는 이 동반자 관계를 추구할 것이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제가 6년 전에 김정은이가 북한 지도자로 등장을 했을 때 우리 임직원들한테 매일 막걸리 먹으면서 제가 했던 소리입니다. 그게 6년 후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대로 이렇게 결과로 드러난 겁니다. 예. 두 번째 논점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빠르면 5월달, 늦으면 6월달인데 아마 5월달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이 가능할까? 지금 지난주 4.27 남북 정상회담처럼 이렇게 성공적인 북미 회담이 가능할까? 자, 두 번째 논점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충분한 합의 도출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주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나 언론들은요, 지금 단순히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그 심각한 국가인데 미국에서 인권 문제 거론 안 할 수도 없고 단순히 북핵 하나만 가지고 정상회담 의제에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권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북미의 당면 현안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인권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부차적인 문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북한에서 미국 동부나 서부까지 그 대륙간 탄도탄을 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그거 제거하는 게 우선순위지 뭐 인권 문제가 더 우선순위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취할 것이고요. 트럼프는 인권 문제에서 갖고는 명분을 취할 겁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인권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다만 충분한 북한의
사정을 고려해서 충분한 유예 기간은 줄게. 요렇게 트럼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신뢰를 확실하게 챙기면서 인권 문제는 명분만 확보하는 전략으로 트럼프가 임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유예기간 한 10년 정도를 줄게. 대신 이번에 확실하게 비핵화는 해야 된다. 요걸 협상 전략으로 트럼프가 사용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인권 문제는. 그러니까 결론은 인권 문제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 선언 발표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거란 그런 예상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는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도 아주 통 큰 협상을 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핵 폐기가 역대 미국 대통령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지금 미국인의 절반이 트럼프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지요. 딱 찬성 반대가 반반인데 그 극렬하게 반대하는 반대파들도 전부 다 그 반대의 논리를 누구를 뛸 수 있는, 미국 대통령 누구도 못하는 북핵 폐기를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순간이 왔는데, 역사적인 대업적을 손에 거머쥘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트럼프가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이 비즈니스 장사꾼 출신인데 트럼프는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문제는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한 협상 도구로 사용될 뿐이고 명분만 얻으면 되는 거지, 인권 문제 때문에 북핵 문제를 연계시켜가지고 협상을 잘못된 방향으로 트럼프는 절대로 끌고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4.27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이런 대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논점 보겠습니다. 야당과 한국당의 반발을 극복하고 남한, 북한, 미국이 이제 상호 올해 연내에 조약을 체결하겠죠. 영구평화체제를 위한 조약,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약. 이 조약이 국회 비준을 통과해야 유효한 그 실정법이 돼가지고 국내에 대북 지원을 할 수 있고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국회 비준이 가능할까? 이 논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또 5월 달에 미국과 북미 정상회담 2차로 또 있고 또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3번, 4번 계속 그 협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협상이 진전돼 갈수록 지금 한국당, 야당의 반대 명분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3당은 지금 민주당이 아니죠. 이건 엄격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지금 심정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만 빼면은 나머지 정당이 전부 다 이 공조체제를 대북 정책에 대해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은 어려움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야3당과 민주당, 여당이 합치게 되면 이미 국회 비준을 위한 그 의석수가 과반수인데 이미 과반수 이상을 여당이 확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한국당이 뭐 지난주처럼 계속 명분 없는 반대, 이 터무니없는 헛소리죠. 한국당이 하고 있는 소리는. 이런 반대를 지속한다면 한국당 스스로가 국민들과 여론으로부터 점점 더 고립을 자초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어느 시점엔 한국당도 바뀔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왜 지금 이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6월달 코앞에 있는 지방선거 때문이고요. 또 만약에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한국당은 북미 협상에서 결렬이 되어버리게 되면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김정은한테 또 속았냐, 이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을 완전 전복시킬 수 있고 이 국민들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북미 협상이 결렬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당은. 근데 만약에 북미 협상이 잘 돼버리게 되면 이제 꼬랑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태까지 보수당은요, 남북한 관계를 통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긴장 완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남북 대치 상태를 영원히 고착시켜 가지고 자신들 보수 정권이 권력질 하는데 평생 북한을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보수 정당 입장에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은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당의 존립을 위협받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북미 협상이 결렬되기만 지금 천지신명께 빌고 있을 겁니다. 이래서 보수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이런 냉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에 이제 한국당도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회의 비준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남북미 조약이 연내 체결되게 되면은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 평화체제 종전선언, 이 조약은 국회 비준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논점 짚어보겠습니다. 대북 경제 지원과 통일 비용 논란으로 향후 국론이 극렬하게 분열될 위험은 없을까요? 자, 이 논점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자초하면은 그럴 위험은 충분히 있습니다. 민주당 성향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당과 야3당은요, 정의당을 뺀, 그럼 야2당이 되네요. 야2당, 3당이 아니고 정의당을 뺀 야2당, 한국당과 야2당은 이 국론 분열, 대북 경제지원으로 퍼주게 하냐, 이 논점을 아주 정략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이 보수 이 국민들을 자기한테 투표하도록 이용을 하려고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 남북 대북 경제 지원과 통일 비용, 앞으로 종전 협상과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될 때 이것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될 위험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성향이 볼 때 그런 것 스스로 자초할 그런 집단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국당과 야당은 이걸 정략적으로 극대화시켜서 이용할 겁니다. 예. 자, 5번째 논점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북 경제 지원 확대를 위해서 향후 보편적 정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 정세입니다. 뭐 부자 정세뿐만 아니라 이 보편적 정세를 시도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적 이게 영향이겠죠.
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성향으로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거 지금 신바람 나게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자, 남북 영구 평화체제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더 많이 정세를 해서 이걸로 복지 자금으로 쓴다고 하고 대북 지원 자금으로 쓴다고 하면서 더 부자 돈을 뜯어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좋은, 국민들 인기가 높을 때 이게 가장 좋은 시점 아니겠느냐? 이거 지금 머리 굴리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이 민주당이. 자, 민주당이 이 보편적 정세를 시도를 할 때 그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 한민족 공동 번영을 위한 투자다. 지금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세금 더 내가지고 또 부자한테는 왕창 많이 먹일 테니까 그 돈 가지고 북한을 잘 개발시키고 성장시키기 되기 때문에 20년, 30년 후에 우리 미래 세대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가 십시일반을 좀 더 내자. 당신은 조금만 더 내. 부자한테는 왕창 더 먹일게. 민주당은 지금 이거를 작전을 짜고 있을 겁니다. 청와대에도 극좌파들 들어가 있죠. 그 청와대 극좌파들이 주도하고 민주당 안에 또 극좌파들이 있죠. 지금 이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쳐왔는데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또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마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6월 지방선거에 민주당 압승은 뭐 당연한 일이고요. 이러면 보편적 정세를 위한 강력한 추진 동력을 여당이 장착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안 놓치려고 들겠죠, 여당은. 여당의 정치적 계산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정세를 통해서 복지 비용 자금 지출 자금도 정액하고 북한도 지원해주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역대 정권과 다른 정권이 된다. 확실한 차별화가 된다. 이게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자를 압박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부자가 아닌 대다수 약 70%의 서민들의 민주당 지지를 훨씬 더 강화할 수 있어 가지고 다음 총선과 다음 대선 때 또 정권 연장에 확실한 기반을 닦을 수가 있겠죠. 민주당이 이 기회를 안 놓치려고 극대화시키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시킨 남북관계 이 호재는 이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연내에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와 종전선언, 영구평화체제 구축 이게 연내에 마무리가 된다면은 뭐 올해 노벨 평화상은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트럼프 3명이 공동수상을 하는 것이 아주 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지요. 이거보다 더 큰 정치 지도자가 원래 지구촌에 없으니까 확실하게 노벨 평화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남북관계 호재로 민주당은 차기 정권은 이미 주머니 소나기에 떨어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문재인 5년, 차기 정부 5년 합치면 되면 10년이죠. 이제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다 개조를 시키갖고 유럽식 사회주의로 만들 그 거대한 계획을 지금 청와대 주사파들하고 민주당 극좌파들이 지금 휘바람을 불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6번째 논점 보겠습니다. 그럼 정세 외에는
아주 효과적인 대북 지원 및 통일 비용 조달 방법이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정세보다 더 좋은 방법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한의 이 지하 자원 매장량 규모가요, 한국의 어떤 경제연구소에는 최소 3조 달러, 3천조 원 이상 묻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국의 어떤 경제연구소는 6조 달러치 묻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국의 어떤 경제 연구소는 10조 달러가 묻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경제연구소가 10년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자면은 북한의 지하 자원이 10년 전 기준으로 10조 달러 이상 묻혀 있다. 영국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 경제연구소나 미국의 언론사들도 10조 달러 가까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경제연구소에서는 약 6조 달러 정도 어치가 묻혀져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북한의 지하 자원이 희귀 광물들이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들이 최소 3조 달러에서 최대 10조 달러가 묻혀 있는데, 그러면 3조 달러면요 한국의 GDP의 2배 규모고, 10조 달러면 한국 현재 GDP의 6.5배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하 자원이 묻혀져 있습니다. 이래서 통일을 대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언론 기사로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2017년 7월 4일 날 글로벌 이코노믹이란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의 6조 달러 규모의 광물 자원 보유, 이게 호주 어떤 연구소입니다. 호주의 연구소, 호주 국립대학교 연구소, 6조 달러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여기 앞으로 중국에서 지금 독차지하고 있는데, 요거 작년 기사죠. 남북한이 경제 공동체가 되게 되면 이제 한국이 개발 주체가 되는 거죠. 또 요 기사를 보게 되게 되면 최대 10조 달러를 추정하는 기관도 있다. 그러나 호주 국립대의 아시아 태평양 대학의 연구원은 6조 달러 정도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기사고요. 그 다음에 프레시안, 한국의 대표적인 좌파 사회주의 언론이지요. 여기서 북한의 지하 자원 매장량의 잠재 가치는 10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 2013년 기사인데 2012년, 지난해면 2012년이지요. 그때 아마 이 보도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경제연구소에서 보도한 내용일 거예요. 그걸 프레시안이 보도했던 겁니다. 10조 달러 등에 달한다. 자, 그러면 통일 비용이 최대 어느 정도가 들어갈 것인가?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할 때 최대 통일 비용이 1172조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적게는 이게 절반밖에 안 들어가고 500조밖에. 1172조면은 1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1조 달러. 최대 통일 비용이 1조 달러인데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 자원이 최소 3조에서 최대 10조 달러가 있으니까 통일 비용 감당하고도 남겠지요. 이래서 통일이 대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정치적 통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30년 후로 미뤄두고 지금은 완전한 경제적 통일, 남북 한반도 자유무역협정, 관세 제로, 이것만 체결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완전한 통일이고 이 시너지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완벽하게. 자, 통일 비용 조달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충분한 통일 비용을 감당할 지하 자원이 있고요. 또 당장 북한의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겠죠. 또 북한의 공장들을 지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 한국 기업들, 지금 기업의 현금 유보율이 100조 원 이상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죠. 한국 기업들한테 북한에 투자하는 금액을 기간을 정해갖고 한시적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투자 금액 전액을 비용 처리로
전액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해 주게 되기 때문에요. 지금 투자 금액이 다 비용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인정해 주게 되면 한국의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한국의 대기업들 전부 다가 베트남 투자 안 하고 중국에 투자 안 하고 인도에 투자 안 하고 북한에다가 막 그 전액 비용 처리받으면서 북한의 노동력이 지구상 200개국 중에 최고 양질의 최고 수준의 노동력이 북한 노동력입니다. 그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을 받아갖고 말 잘하고 그 굉장히 똑똑하죠. 언어 능력이 바로 지적 능력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고 문명률도 없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가장 질 높은 노동력인데 임금이 한국의 10분의 1만 줘도 되죠. 이러니 짐 로저스가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되게 되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짐 로저스가 같은 사람들이. 이 북한에 지금 투자하는 금액을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5년이나 10년 그 기간 동안 투자하는 비용은 전부 다 전액 자산이 아니고 비용 처리한다. 해주게 되기 때문에 일시에 수백조 원이 북한의 투자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 들어간 투자 자금이 북한의 공장을 건설하고 북한의 도로 항만을 갖다가 전부 다 건설을 해가지고 북한 인프라를 단기간 내에 그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되겠죠. 그리고 이 한국 기업들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데서 저리 자금을 빌려가지고 북한을 대규모로 인프라 투자와 공장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빌린 돈을 상환하고 또 북한한테는 북한의 지하 자원, 채굴권 그걸 가지고 투자비를 또 회수를 하고 이래가지고 돈 한 푼도 정세 안 하고도 정세 효과 2배 이상의 비용을 단기간 내에 북한에 다 투자해가지고 북한을 갖다가 그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 능력을. 정세 안 하고도. 이런 방법을 쓰게 되게 되면요. 세금을 전 국민에다 2배 올리는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납니다. 국민한테 지금 세금을 2배 올린다고 했다가는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들어가지고 국민들이 그 한테 맞아 죽겠죠. 지금 세금 2배 올린다면은. 이렇게 기업의 북한 투자금을 한시적으로 10년 동안 전액 비용 처리해 주기 때문에 세금을 2배 정세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북한에 밀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세 없이 대북 경제 지원과 통일 비용 처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지금 북한이 1인당 국민소득의 $1000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5년 이내 지금 베트남 2354달러입니다. 명목 GDP가 1인당 베트남 수준으로 5년 이내 북한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베트남 수준까지만 끌어올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체 동력으로서야 북한이 앞으로 한 20년 내에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 막 한국만 투자합니까? 미국 기업, 유럽 기업, 중국 기업까지 북한이 막 투자해갖고 들어갈 텐데 북한이 단기간 내에 중국처럼 대성공적인 개혁 개방 모델 되는 거예요. 북한이. 20년 내에 한국과 비슷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은. 정세로 하게 되게 되면은 힘들어요. 정세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그 기업이 직접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 공이 기업한테 들어가겠죠.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공이 안 오겠지요. 또 저한테 분배권이 없지요. 그럼 제가 권력질을 못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겠지요. 제가 권력질을 못하고 공이 기업한테 넘어가는데 그래서 좌파가 문제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논점 보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대화와 협상 분위기가 지금 쭉 이어지게 되면요. 이것이 한국 경제와 한국 정치에는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부터 제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달로 빠르면 예정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마저 4.27 남북회담처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요, 올해 코스피는 지금 플러스 10% 레벨업이 됩니다. 10% 레벨업. 10% 레벨업이 되게 되면 지수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약 코스피 지수 2700대가 가능한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다음에 실무회담들도 연말까지 계속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 10% 레벨업이 아니라 15% 레벨업도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일단 북미 정상회담만 성공적이면 코스피는 10% 레벨업을 해갖고 지수 2700대 도달 하반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전쟁 위협,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지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하게 해결된다면 민주당의 정세 정책만 없다면 이게 한 20% 효과를 내는데 민주당의 지금 정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밖에 일단은 못 받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외인들의 한국 투자 철수도 억제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겠지요. 이제 지금 철수했다가 GM 같은 경우에 남북한이 통일돼 가지고 경제적으로 통일돼 가지고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10년 후에 한국이 변모할 수 있는데 GM이 지금 철수했다가 나중에 못 들어오겠죠. 한국의 그 투자한 기업들의 철수도 억제하는 효과, 투자 철수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업 진출했던 기업들도 철수하는 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게 되니까 내수시장이나 우리 GDP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요. 그리고 또 내수시장에도 남북한의 영구평화체제가 정착이 되게 되기 때문에 내수시장에서도 우리 일반 국민들도 심리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심리적 부양 효과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요, 올해 한국 경제 3% 성장에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고 코스피는 지수 2700대까지 10% 레벨업이 되는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8번째 논점입니다. 종언이 아니고 종전이네요. 오탈자입니다. 종전 및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실현되면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명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국회 예산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보고서 내용이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이게 보고서 제목이고요.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만약에 2015년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15년도에 그로부터 10년 후인 2026년도에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통일 10년 후의 모습, 2015년 통일을 가정했을 때 경제적 예측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GDP는 1조 4천억 달러에서 10년 후에는 통일되고 나서는 5조 5천억 달러로 4배가 GDP 규모가 증가하고요. GDP 규모 4배. 또 1인당 GDP는 2만 9천 달러에서 7만 9천 달러로 약 2.6배가 더 증가를 하고요. 7만 9천 달러면 뭐 세계 최상위 그룹이 되네요. 유럽, 미국, 일본을 다 압도하게 되네요. 유럽, 미국, 일본을 전부 다. 그리고 인구는 5천만 명인데 북한에 2,500만 명 하지만 7,500만 명인데 또 출산이 늘어가지고 8천만 명이 될 걸로 예상이 된답니다. 그럼 뭐 일본 경제를 누르고 확실하게 우리 한국 경제가 세계 5위권에 앙차가는 경제 대국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아주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실제로 남북이 통일될 때 북한이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과 세계 최고의 북한 노동력, 여기에 한국의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한국의 거대한 자본이 결합되게 되면 이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거죠. 근데 꼭 정치적으로 통일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통일은 30년 후로 밀어놓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가 불가능하니까 완전한 경제적 통합, 남북 한반도 자유무역협정, 관세율 제로의 완전한 경제적 통합, 이것만 있으면은 뭐 정치적 통일이나 골치 아픈 과정 필요 없이 이런 결과를 통일 10년 후에 우리가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국 땅이 반대해서는 안 되겠죠. 자, 9번째 논점 보겠습니다. 남북 대화 모드가 이제 코앞에 닥친 6월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지난주 4월 27일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은요, 지금 현재 그동안 있었던 여당의 모든 악재, 여론조작 사건서부터 김경수 의원 관련돼 있죠. 지금 지난 대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여론조작 사건, 그 다음에 안희정이 사건도 있었죠. 뭐 별의별 여당 악재가 다 있었는데 그동안에 지금 민주당의 모든 악재를 한 방에 잠재울 엄청난 호재가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이 모든 거 다 잠재워 버렸습니다. 이제 국민의 70%한테는 여당은 아무런 지금 악재가 없는 당입니다. 열광하는 당입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고요. 지금 남북 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한 위대한 지도자가 틀림없이 맞습니다. 원래 노벨 평화상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그리고 또 한국당이 지금 국민의 비호감 받는 헛발질로 지금 자폭하고 있지요. 이래가지고 한국당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또 5월달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도 지금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러면 6월 지방선거는 뭐 여당의 압승, 뭐 전국 뭐 100% 석권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향후 전국 주도권은 여당 민주당이 완전 장악하게 되겠지요. 이제 추미애가 드디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겠네요. 또 민주당이 앞으로 보편적 정세만 건드리지 않으면요, 2020년 총선 때까지 지금 여당이 정치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고, 이게 다음 대선까지 여당이 실수만 안 하면은 이 분위기가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6월 지방선거에 한국당은 이제 이미 완패가 거의 결정 난 상태입니다. 자, 오늘 강의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종전과 영구평화체제 구축은 분명 대한민국 국운 상승의 대호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뛰어난 업적입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이건 대성공적인 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등에 업고 실패한 유럽 사회주의식의 복지 포퓰리즘과 정책을 밀어붙여갖고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한국을 사회주의화 해갈 때, 그때는요, 남북한의 경제 공동체나 통일 효과, 이런 효과가 이
장단기적 시너지가 크게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좌파식으로 해가지고는 경제 부흥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 국민들이 열광할 만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근데 그 일을 민주당이 이제 경제적으로 한국을 사회주의화 하겠다는데 이제 이걸 이용을 하려고 들 겁니다. 그러면 이 정치적 시너지가 경제적으로는 계속 효과가 반감돼 가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